네, 이론반 2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우리 첫날이니까 OT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작년에 경험을 해보니까 매번 이렇게 시즌이 바뀔 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지 되더라고요. 이제 새로 어떤 예를 들어 이론반 1은 안 하셨다가 이론반 2에 새로 오시는 그런 선생님들 계실 수 있어서 OT 사항을 매번 첫 시간에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제 또 한 번 들으셨던 분들은 또 이제 시간 낭비일 수도 있고, 그래서 올해는 좀 새롭게 제가 시도를 해본 게요. 공통 OT라는 영상을 지난번에 이론반 1 할 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제 카페에 from JB 게시판에다가 제가 오늘 집에 가면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이 영상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한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적으로 이제 아셔야 될 것들을 제가 소개해 놓은 그런 OT 영상이 있고, 우리 1, 3월 이론반 1 할 때 이 내용 다 들어서 알고 계시는 분들은 당연히 또 들을 필요는 당연히 없겠죠. 그런 얘기고. 자, 선생님들, 그리고 또 제가 올해 연중 기획으로 화학교실과 채점 강의란 작년 시험에 대한 채점 강의를 수강생 무료라는 그런 혜택 강의로 만들어서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이 아마 인강팀에서는 자동으로 제공되게 해드린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어렵지 않게 내 강의실 보면 벌써 떠 있을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혜택 강의로 들어가니까 요거 챙겨 보시고, 직강 선생님들께는 제가 어떻게 됐는지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요거 들으셔야 되는 분들은 저한테 이따 쉬는 시간에 좀 말씀 부탁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 우리 이론반 2를 앞으로 해나가게 될 텐데요. 12주 동안 진행이 되고 우리 6과목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2주에 한 과목씩 끝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진도를 나가다 보면 좀 뒤늦게 오타가 발견되거나 아니면 선생님들께서 어떤 카페나 직강에서 질문하시는 것들을 토대로 요 내용 조금 더 보완해 드려야 되겠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에 강의 중에 이렇게 어떤 수정이나 보완을 계속 해 드려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런 수정 내용, 보완 내용 따라오시다가, 근데 이제 6월 말 돼가지고 이론반 2가 끝나게 되면 그 이후에 발견되는 것들은 강의 중에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발견되는 것들은 우리 카페에 가면 수정 보완 게시판이라는 게시판이 있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거기다가 올려드릴 겁니다. 이론반 1도 그렇게 해왔죠. 그래서 이제 이론반 1은 끝났기 때문에 향후에 발견되는 것들은 이제 게시판에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 우리 교재 보시면, 강의 자료 보시면 중간중간에 기출문제가 수록이 되어 있는데, 이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는 번호만 불러드리다가 이제 오늘 배운 내용으로 요 번호를 찾아서 풀어보세요라고 알려드리다가 선생님들 시간 아껴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냥 올해는 미리미리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 기출문제가 수록이 되어 있는데, 선생님들 풀어보시는 용도로 수록해 드린 거라서 강의 중에 기출을 풀이해 드린다거나 기출 답을 알려드린다거나 그런 거는 이론반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들 이 프린트를 지금 주별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선생님들 건의사항을 보니까 좀 프린트가 편리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2주 동안 한 과목이 나가면 그냥 한 번에 2주에 나눠서 올리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한 과목을 이렇게 올려주시면 어때요라고 하는 건의를 받았어요. 근데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제가 약간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한 주 강의하고 다음 주를 강의를 준비하다 보면 그 사이에 또 뭔가 문장을 다듬게 되거나 뭘 또 약간 수정하거나 이런 일이 계속 생겨서 미리 드리면은 그 다음 주에 뭔가 생각이 조금 바뀌어도 수정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더 이렇게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미리 좀 한 과목씩 올리기보다는 이렇게 주 단위로 프린트를 올려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 우리 교재는 일단은 우리 종강할 때까지는 이건 이론반 1에서 했던 방식과 마찬가지 방식인데요. 우리 이론반 2에서도 이렇게 매주 프린트를 올려드리다가 6월 말에 종강이 될 쯤까지 계속 프린트로 진도를 나갈 거예요. 그러다가 종강하고 나서 모든 프린트가 다 모이게 되면 예를 들어 이제 종강 끝나고 7월 초쯤이나 아마 학원에서 교재를 좀 만들어 주실 거거든요. 그러면은 선생님들 선택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프린트해 놓은 프린트로 계속 재본해서 공부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는 좀 이렇게 재본된 교재가 있는 게 난 좋을 것 같아. 그러면은
뭐 자유롭게 뭐 이렇게 주문을 하셔도 되고, 그래서 선택사항이니까 네, 자유롭게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고요. 자, 이미 수강하시는 분들은 상관없는 얘기기는 한데, 학원에서 이제 그렇게 하신대요. 그 교재가 일단 뭐 예를 들어 7월 초에 나오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이론반 2에 올라갔던 프린트는 싹 회수를 하고, 7월 뭐 첫째 주쯤 지나서 등록하시는 분들은 이제 교재가 있어야 강의를 들을 수 있게끔 나중에 이제 인강으로 나중 얘기가 되겠죠. 지금 선생님들은 상관없고, 그렇게 제도가 바뀐다고 하니까요. 지금 강의 듣는 선생님들께서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 강의가 조금 밀리더라도 그 6월 말쯤 종강 전에 프린트는 일단 다 해놓으셔야지 된다라는 부분 하나 기억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 그 자료실에, 우리 카페의 자료실에 제가 이것도 오늘쯤 집에 가서 공청회 자료라는 거를 올려드릴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영양교사 1회 시험 10몇 년 전에 1회 시험 시행되기 전에 그 한국영양학회 분들과 뭐 평가원 분들이 모여가지고 뭐 회의를 하면서 영양교사 시험은 범위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어떤 배포한 자료가 있어요. 근데 거길 보면 무슨 과목에서 시험을 낼 거고 뭐 무슨 과목은 어디를 범위로 하겠다라는 자료거든요. 아마 갖고 계실 수도 있고 안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이번에 카페에다가 올려드리려고. 이제 그 이유는 선생님들 공부하실 때 제 강의도 들으시면서 뭐 강의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강의랑 전공서랑 같이 보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근데 전공서 같은 경우에 그 뭐 고급 영양학이나 식품학 조리원리 같은 경우는 워낙에 좀 거의 그 책 전 범위가 거의 다 나오는 편이라 어딜 봐도 뭐 그렇게 좀 다 이제 공부 범위였을 수 있지만, 그 과목을 지나서 이론반 2에서 하시는 과목들은요, 예를 들어서 뭐 아무리 단체급식이라고 하더라도 좀 우리 공청회 자료를 보면 특정 어느 단원에서만 나오고 나머지 단원은 책에는 있지만 시험엔 거의 안 내는 그런 단원들이 있어요. 뭐 그래서 그런 이론반 2에서 배우시는 과목들까지도 모든 전공서를 완독을 하신다고 하면 시험에 안 나올 단원들까지 공부하시게 되는 약간 부작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론반 2에서 배우시는 과목들을 선생님들께서 전공서를 추가 학습하고자 원하시는 분들, 막 그럴 경우에 완독을 하시기보다 일단 이런 공청회 자료, 그리고 제가 다루는 범위 이런 것들을 토대로 우리 시험은 이 과목 전체를 다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론반 2 과목들은 어느 정도 조금 제외시켜야 되는 단원들이 있구나, 이제 이런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그 공청회 자료를 올려드릴 테니까 이거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다운받아서 활용해 보시면 우리 시험 범위가 여기구나 라는 거를 좀 더 잘 인지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기출정리는 뭐냐면, 선생님들 이렇게 이제 그 기출문제를 하나하나 풀다 보면은 본인의 답을 한번 써보시게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작성하신 답을 나중에 우리 뭐 7월달 가서 기출반 때 같이 제가 제시해드리는 답과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조금 수정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해보시는 기회가 마련이 될 텐데, 근데 저는 뭐 여러 가지 생각 끝에 그 기출반을 과목별로 나가는 게 아니라 연도별로 진도를 나갈 거예요. 뭐 여러 가지를 고려를 했을 때 네, 그 최종 결과 연도별로 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현재 여기다가 풀어 놓으신 거는 과목별로 풀이가 되는데, 선생님들께서 풀어 놓으셨는데, 나중에 제가 기출반은 연도별로 나가다 보니까 한번 좀 정리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기출반 들어갈 때 그 수많은 문제를 갑자기 정리하려고 그러면 좀 힘드실 수 있으니까 제가 드리는 아이디어는 그냥 매주 풀 때마다 여기다가 뭐 답을 적으셔도 되지만 본인이 쓰신 답을 그런 어떤 연도별로,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영양교육무 상담 뭐 2017년도 뭐 A 8번 문제를 풀었다라고 그러면 그 답을 그 2017년도 A 8번에다가 이렇게 미리미리 이렇게 넣어 놓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이런 것들이 쌓여서 매주 그냥 힘들지 않게 정리를 해 놓으면 기출반 직전에는 다 정리가 되어 있을 거니까. 그래서 선생님들 그 자료실에 가시면은요, 제가 그 파일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자료실에 자료가 많은 게 아니라 한 10몇 개밖에 없어서 쭉 보시면 뭐 말하는지 보이는 제목이 있을 거예요. 그거 보시면서 이거구나 하고 들어가시면 그 연도별 정리하는 그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뭐 2017년도 A 8번
문제 푸신 거 거기다가 적어 놓고, 뭐 2014년도 답은 여기다가 적어 놓고, 이렇게 해서 그거를 완성해 놓으시면 나중에 기출반 들어갔을 때 뭐 미리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때 시간을 왕창 써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보완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공지 짧게 말씀드렸고요. 네, 바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페이지 보시고요. 네, 선생님들, 우리 영양교육 및 상담이라는 과목인데요. 물론 이제 영양교육, 영양상담 말고도 되게 여러 가지 단원들이 있어요. 어떤 교육 매체, 막 이런 단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교육 과정, 막 이런 단원도 있고 해서, 그런 단원들도 있는데, 이제 그런 단원들은 저는 다음 주에 공부를 할 거고요. 오늘은 영양교육과 영양상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양교육 이론, 영양교육 방법, 그다음에 영양상담 이론, 뭐 영양상담 방법, 이 네 가지를 오늘 끝내려고 하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 공부를 이제 하기 전에 늘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선생님들 영양교육에도 이론이 있어요. 뭐 선생님들 이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행동변화 단계 모델, 뭐 사회인지론 등등 이런 것들을 영양교육의 이론이라고 하고요. 영양상담에 가도 영양상담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가면은 뭐 내담자 중심요법, 행동요법, 합리적 정서요법, 현실요법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영양교육에 가도 방법이 있어서 교육 방법, 뭐 어떤 각종 토의법, 그다음에 뭐 브레인스토밍, 뭐 캠페인 이런 그런 영양교육 방법론이라는 게 있고요. 또 영양상담에 가도 여기서는 뭐 방법이라고 하기보다는 뭐 기법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 기법이라는 게 있어서 뭐 조언, 직면, 해석, 요약, 명료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선생님들,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들으실 때도 마찬가지고 복습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어느 카테고리인지가 명확히 구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사회인지론을 공부하시는 동안은 나는 지금 영양교육을 하고 있고 영양교육의 이론을 하고 있구나, 이런 구분이 잘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아래 보이시면 나와 있는데요. 선생님들, 어떤 비슷비슷한 개념 자체는 비슷비슷한데 각 카테고리에 따라서 사용하는 용어가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타인의 행동을 보고 따라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영양교육에 있는 사회인지론이라는 데서는 이러한 개념을 관찰학습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영양상담에 있는 뭐 행동요법이라는 데서는 이런 개념이 나오면 이거를 모델링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로 어떤 비슷한 개념이 들리더라도 이 문제가 원하는 답을 적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도 출제를 하실 때 문제 상에다가 이미 다 아래의 내용에 해당하는 영양 상담의 뭐 접근법은, 또는 뭐 영양 교육의 방법은, 영양 상담의 뭐 기술은, 이런 식으로 이 네 가지 카테고리 중에 뭐를 지금 나는 묻고 있어? 그거에 맞는 걸 답해줘 라는 게 문제에 반드시 적혀 있거든요. 선생님들 기출 보시면 모든 문제에 그게 다 적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조금 과소평가하고 그런 카테고리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아래 내용만 보고 개념만 갖고서 이 개념 뭐였더라 하다 보면은 출제자가 원했던 거는 관찰학습인데 나는 모델링으로 써버리거나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마 점수 못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에도 내가 지금 어느 카테고리를 공부하고 있는지 늘 생각하면서 공부해야 되고, 시험을 보실 때에도 문제 첫머리에서 분명 이게 지금 영양교육의 뭐 방법은 이런 걸 제시할 거니까 그 말을 딱 들으면 어떤 카테고리가 딱 제한되면서 나는 뭐 토의법, 브레인스토밍, 캠페인 여기서 골라야 되겠어, 이렇게 어떤 제한된 범위 내에서 고르려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문제를 푸셔야 되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영양상담의 접근법이라는 거를 공부할 건데요. 이 접근법이라는 말이 영양상담의 이론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론 네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내담자 중심요법이라는 게 있고요. 자, 우리 뭐 전통적으로는요, 어떤 상담을 할 때 좀 이렇게 지시적인 상담을 했나 봐요. 어떤 학생이 찾아오면은 학생이 뭐 선생님 저는 그 식생활에 어떤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했을 때 우리가 되게 지시적으로 너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게 지시적인 상담인 거거든요. 근데 이 내담자 중심 요법이라는 것은 그런 전통적인 지시적 상담과 달리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런 어떤 상담자가 뭐 내담자한테 지시하는 이런 방식과 달리
내담자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방식을 내담자 중심요법이라고 하는데, 자, 이러한 이론의 전제 조건은 왜 어떤 전제를 과연 하고 있길래 이런 이론이 탄생한 거냐면, 이런 이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우리 내담자들, 우리 학생들이 다 스스로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믿어줘요. 이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지시해서 해결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는 거들 뿐, 뭐 이런 입장을 갖고 계신 분들인 거예요. 자, 그래서 상담자의 역할은 그 문제 해결 과정에 내담자를 좀 참여시켜줘야 됩니다. 너 이렇게 해, 이게 아니라 참여시켜줘야 되고, 그다음에 스스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도록 좀 도와주고, 그다음에 상담자는 그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를 제공해주면서 정서적인 지지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랬을 때 뭐 이런 효과가 있다라는 효과는 보시면 이해가 될 거고요. 그냥 사실은 조금 암기하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효과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 내담자 중심 요법이요, 우리 전공책들에서 그렇게 사례가 만들어져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통 선생님들 우리 전공책을 나름 읽으면 도움이 되는 게 전공책들이 사례를 좀 많이 담고 있거든요. 근데 과거 기출문제를 보면 그 사례를 발굴할 때 우리 교수님들이 어느 출판사 책에 써 있는 사례를 조금 각색해서 넣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전공책을 통해서 사례를 많이 읽어 놓으면 시험 보실 때 이건 내가 익숙한 사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자, 근데 이 내담자 중심요법 같은 경우는 전공책에 뭐 딱히 사례가 나와 있지는 않아서 이론에 기반을 두고 제가 이제 사례를 상상해 봤어요. 어떤 사례가 나올 것인지. 그랬을 때 제가 사례를 한번 상상해 보면 이럴 것 같아요. 뭐 한 학생이 선생님 저는 영양 문제 어떤 문제가 있어요. 식생활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찾아왔을 때 지시적으로 영양교사가 막 플랜을 다 짜주는 게 아니라 그 학생한테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니? 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니? 우리 이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이런 것을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학생이 스스로 그 문제의 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보면 학생이 선생님 저는 그러면은 이 문제는 이렇게 좀 해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선생님 그러면은 제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칼슘이 많이 함유된 식품이 뭐가 있나요?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학생이 이제 우리가 이제 선생님들이 참여 기회를 주면 학생이 좀 그 중심적으로 내담자가 중심이 되어서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라고 말을 하다가도 선생님 그런데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 정보를 조금 주세요. 이런 식으로 칼슘이 많이 든 식품 뭐가 있을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정보 제공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 그럴 때 칼슘이 많이 든 식품은 뭐가 있을 수 있고 네가 이렇게 하면 될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정보를 제공을 해주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선생님은 너를 항상 응원한단다. 이런 말을 하면서 정서적인 어떤 응원해주고 이런 상황으로 전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다시 우리 괄호 2번으로 가보시면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결 기회를 주고 참여시키고 한 다음에 상담자, 영양교사는 그 정보를 제공해주거나 정서적 지지를 해준다라는 말이 이제 무슨 말인지 확 와 닿으시죠? 그래서 그런 걸 기반으로 제가 사례를 한번 상상을 해본 거니까 만약에 이제 그 내담자 중심요법에서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그런 비슷한 사례가 그려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어떤 아이에게 내담자가 중심이 되어서 상담을 해가는 이런 상황이 제시가 되면 문제가 이렇게 나오겠죠. 이건 카테고리가 영양 상담이고 이건 교육이 아니에요. 이거는 영양 상담 쪽이고 상담에서도 상담 이론, 상담 접근법이기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래의 내용에서 담고 있는 영양 상담의 접근법에 이름을 쓰시오. 이렇게 명시를 해줄 거거든요. 그래야 안 헷갈리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내담자 중심요법 이렇게 가면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딱 1점밖에 안 되니까 문제를 좀 더 점수를 배점을 넣기 위해서 제가 생각해 보는 부분은 이러한 그렇다면 작성 방법에서 이러한 접근법의 이름은 하나 1점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효과는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와 같은 접근법을 사용하는 전제는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아니면은 이랬을 때 영양교사의 역할은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 내용을 알아뒀다가 그거에 맞게 쓰다 보면은 한 2점짜리 내지는 한 4점짜리가 문제가 한 문제 정도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이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행동요법에서는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행동요법에서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으니까 행동요법이 또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주변 이론인 내담자 중심요법이나 아니면은 다른 것들 합리적 정서요법, 현실요법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 행동요법 한 번만 나왔고요. 다른 것들은 아직 문제로 나오진 않았던 상황이에요.
자, 행동요법에서는요, 사람은 중립적인 상태로 태어난다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중립적인 상태로 태어나서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중립적인 상태로 태어나서 주변인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아가면서 사람이 형성되어 간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게 문제의 행동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이 사람은 나쁜 환경에 있구나 이렇게 원래 나쁘게 태어난 건 아닌데 중립적 태어났는데 나쁜 환경에 있어서 이렇게 되었구나라고 보는 관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이론을 영양 상담의 이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어떤 행동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환경을 좀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환경의 영향을 받으니까 그렇게들 이야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와 같은 행동요법을 쓰면 행동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십니다. 자, 이 행동요법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목표로 하는 부분은 그 내담자가 갖고 있는 그 어떤 특정 부적절한 행동 의 원인은 일단 그 원인은 나쁜 환경 때문에 그 부적절한 행동이 왔을 걸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목표는 바로 그 부적절한 특정 행동을 좋게 수정해 주는 게 이 상담 이론의 목표가 되겠죠. 근데 이게 상담 목표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조금 되게 범위를 크게 잡고 건강한 식생활을 하자 이런 차원의 좀 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 행동요법은 어떤 특정 문제 행동 딱 하나 너 지금 너 채소 반찬을 너무 안 먹고 있어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문제 행동을 하나를 딱 발견해 가지고 얘는 이 행동을 고쳐줘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이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공 책들에서 행동요법을 소개할 때 상담 목표가 분명하다 이런 식의 어구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 상담 목표가 분명하다라는 얘기는 왜냐하면 어떤 되게 범위를 크게 잡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내담자가 갖고 있는 어떤 그 특정 문제 행동 하나 그걸 바꾸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이 시작되는 상담 이론이기 때문에 좀 상담 목표가 좀 분명하죠. 그 특정 나쁜 행동만 고치면 되니까. 그 다음에 그 나쁜 행동을 고치기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방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강화와 모방과 모델링을 이용하자라고 책들에 나와 있습니다. 자, 강화라는 것은 선생님들 강화는 말 그대로 그냥 강화입니다. 강화는 강화되는 게 강화예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해봤더니 그로 인한 결과가 좋잖아요. 그러면은 그 행동을 했던 아이가 계속 그 행동이 빈도가 더 증가하거나 아니면 잘 유지되거나 그럴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강화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강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요, 어떤 내적인 동기가 있을 수도 있고 외적 동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의 행동이 계속 빈도가 증가하거나 적어도 떨어지지는 않게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외적 동기로서 이렇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가장 만만한 거, 칭찬 같은 거. 칭찬해주면, 칭찬 들으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그 아이가 그 행동이 더 빈도가 늘어나거나 잘 유지가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강화시키기 위해서 제일 만만하고 우리 시험이나 우리 책들에서도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게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이제 칭찬해주거나 그냥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선생님들 그래서요, 혹시 행동요법이 문제로 나오거나 그랬을 때, 영양교사가 칭찬해주고 있고, 그래서 그 아이가 그 행동을 더 하려고 하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이것은 행동요법에서 행동 수정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쓴 건가 그렇게 물어보면은 선생님들께서 칭찬 이러시면 안 되고 강화 이렇게 답을 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강화가 공식적인 용어가 강하니까. 선생님들 이 칭찬과 강화의 관계를 잘 아셔야 되는데요. 이거 은근 헷갈립니다. 강화와 칭찬은 조금은 구분이 돼야 돼요. 강화는 뭐냐면 어떤 행동이 빈도가 더 늘어나거나 유지가 되는 거 이게 강화예요. 근데 그 강화를 제가 그래서 맨날 하는 말이 강화가 돼야 강화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행동이 늘어나거나 유지가 돼야 강화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강화를 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칭찬해 주는 거라는 것이죠. 근데 칭찬만이 강화를 하냐? 그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그런 외적인 그런 요인이 아니라 아이가 예를 들어 변비 증상이 있었는데 영양사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해봤더니 변비가 개선됐어. 그럼 본인 스스로 내적 만족이 끌어오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누가 칭찬 안 해줘도 그런 내적 만족을 바탕으로 나 영양사 선생님의 말을 내일 또 들어야 되겠어.
내일 또 실천해야 되겠어. 이러면서 행동 빈도가 점점 증가하잖아요. 이것도 강화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강화라는 건 강화가 돼야 강한 거고요. 그 강화를 시키는 뭐 구체적인 어떤 그런 어떤 뭐 요인들 중에서 뭐 칭찬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내적인 그런 만족이 올 수도 있겠고,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선생님들, 뭐 제가 이제 그 전공서 추천이라는 글에서도 써놨고요. 그 전공서 추천이라는 글도 우리 자료실 가면 있어요. 선생님들께서 책 어떤 거 볼까요?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네,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책들 중에서, 근데 그 책이 꼭 제일 좋다는 건 아니긴 한데, 그냥 선생님들 많이 보신다고 소문난 책들, 그리고 저도 갖고 있는 책들 위주로, 뭐 이 책 보시면 어떨까요? 적어놓은 글이 있어서, 아무튼 거기에 이제 영양교육 및 상담도 책을 한 3권 정도 제가 추천을 해놓은 게 있는데, 한 2권, 3권? 근데 그런 책들을 보면은요, 선생님들도 뭐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영양교육 및 상담은 교문사과나 라이프 사이언스 보통 많이 보는데요. 그런데 이 행동요법의 학습 원리에서 동그라미 1번을 교문사에서는 강화라고 해놨고 라이프 사이언스에서는 조작적 조건 형성이란 조금 더 어려운 말을 써놔서 그냥 둘 다 답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럼 선생님들 혹시 뭐 강화가 조작적 조건 형성과 완전 똑같은 말인가요? 하면 그건 그렇지는 않은 게, 조작적 조건 형성이라는 거는 개념이 조금 더 넓어서 강화와 약화를 둘 다 포함할 수 있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교문사에서 알려준 강화라는 말보다 라이프 사이언스에서 알려준 조작적 조건 형성이 개념 자체는 조금 더 넓기는 한데, 근데 우리 시험에서 뭔가 이렇게 행동이 약화되는 거는 좀 부정적인 거니까, 어떤 아이가 행동이 약화되고 이런 것보다는 강화 쪽으로 문제가 나올 거라서요. 나온다면. 네, 그래서 강화 또는 뭐 조작적 조건 형성 둘 다 맞게 처리는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모방이라는 것은 다른 이의 행동을 보고 따라하는 것이고, 모델링은 모방과 비슷한데, 우리 책들에서 어떻게 구분을 해주고 있냐면, 모방은 그냥 단순히 따라하는 거라고 했을 때, 모델링은 좀 더 발전된 개념으로 어떤 그냥 우연히 보고 따라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었을 때 뭐 영양교사가 어떤 아이를 모델링 기법으로 행동을 바꾸고자 한다라고 그러면, 어떤 계획된 모범 사례, 이 영양교사의 머리에 이미 있었던 거죠. 아, 나는 얘한테 이걸 보여줘야 되겠어. 이걸 보라고 해야 되겠어. 뭐 일부러 채소 반찬을 잘 먹는 친구들에게 데려가서 일부러 보여주겠어. 뭐 이런 거, 이렇게 우연히 단순히 보고 따라하는 그런 게 아니라 계획된 모범을 제시해 주는 거의 경우에 모델링이라고 한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책들에서 동그라미 1번, 2번, 3번처럼 이렇게 좀 두드러지게 써놓은 건 아니지만, 행동요법이란 이 단원을 이렇게 본문을 읽다 보면은 행동계약서 작성과 같은 방법도 사용이 되기도 한다라는 말이 한 줄 있어서 그것도 제가 추가적으로 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책을 보시면 이렇게 딱 동그라미 1, 2, 3에서 딱 제시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본문을 읽다 보면 그 내용 중에 행동계약서 작성 같은 것도 사용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이 들어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그것도 제가 한번 넣어드려 봤고요. 선생님들 이런 문제 푸실 때 문제가 원하는 게, 아무리 행동요법에서 문제가 나왔더라도요, 이게 문제가 원하는, 아무리 그리고 강화의 사례나 모델링의 사례가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원하는 게 뭔지를 잘 파악해야 돼요. 아까 제가 그래서 그 상담인지 교육인지, 이게 이론인지 뭐 방법인지 이것도 중요하다고 했지만, 자, 그렇게 그런 카테고리를 나눠서 행동요법으로 도착을 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행동요법 안에서도 문제가 원하는 게 행동요법을 원하는 건지, 아니면 강화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행동요법을 원하는 건지 모델링을 원하는 건지, 이런 것도 잘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원하는 수준의 단어가 뭐인지, 그런 게 보통 문제 속에 힌트가 드러나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기출문제가 다음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는 뭐 어떤 영양 상담의 접근법은, 이렇게 물어봤으면요, 그거는 행동요법을 답해달라라는 말인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이제 강화라는 말을 원했을 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 이런 행동요법에서 이것은 뭐 어떤 학습 원리인가, 또는 행동 수정을 하기 위한 뭐 어떤 방법인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물어보겠죠. 그래서 나름 교수님들도 이 문제를 구체화시키지 않으면 학생들의 답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걸 다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문제 자체가 상당히 공들여서 이런 거를 다 제안을 해서 답이 하나로 모일 수 있게 신경 써서 문제를 내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면, 그거를 체크하지 않으면 좀 약간 공부를 했지만 억울하게 엉뚱한 답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영양교육 및 상담 문제 푸실 때 조심하실 게, 이 출제자가 나에게 어떤 단어를 원하고 있는지를 잘 파악하셔야 된다는 게 되게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합리적 정서요법이라는 것을 가면 자, 어떤 사람에게서 부정적인 정서나 부정적인 행동이 나타나고 있을 때 그 원인을 그 사람의 신념이나 사고에서 찾아보는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게 합리적 정서요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되게 부정적 정서가 있거나 부정적 행동이 있는데 그러한 것이 이 사람의 신념과 사고에서 비롯됐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러한 이론의 목표는요, 원인이 잘못된 신념과 사고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내담자가 비합리가 아닌 합리, 부정이 아닌 긍정적 사고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이 합리적 정서법의 목표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었을 때 어떤 아이가 한 번 평상시에 참 괜찮은 아이인데 한 번 뭘 실수를 했는데 찾아와가지고 영양 상담을 받다가 선생님 제가 어저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같이 패스트푸드 안 먹기를 실천하고 있던 학생이 있었는데 30일 동안 잘 참았어요. 근데 어저께 친구 생일 파티 갔다가 그만 햄버거를 한 입 깨물었어. 그래서 이걸 갖고 그 다음 상담 시간에 와가지고 영양교사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선생님 제가 죽을 죄를 졌어요. 어제 햄버거를 한 입 깨물고 말았어요. 이렇게 하면서 너무 굉장히 큰 자책감에 빠져 있을 경우에 사실은 이 아이의 그런 어떤 지금 부정적 정서 이런 것이 그런 어떤 실제로 그 아이 한 입 깨문 게 그렇게 큰 실수였다기보다는 그 아이의 어떤 비합리적인 현재 사고방식이 그런 큰 자책감을 낳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그 아이의 사고방식을 조금 긍정적으로 바꿔주는 것이 이 이론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영양교사가 해줘야 될 말은 아니야, 어쩌다가 실수한 거잖아. 너 그동안 잘해왔어. 그런 것은 괜찮아. 이런 식으로 그 어떤 근원이 되는 사고방식 자체를 조금 바꿔줄 수 있는, 그 다음에 또 어떤 아이가 뭘 꼭 해야 돼, 절대 안 돼, 이런 식의 사고를 하고 있는 아이를 만났다고 할 경우에는 꼭 그렇지는 않아,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거, 이런 게 이제 이 이론에서 이런 식의 상담을 하라고 우리한테 이제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그냥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행동요법만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머지 세 개 중에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다 공부를 해놔야 되는데 이 합리적 정서요법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을 제시해 놓고 진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비슷한 상황이 나온 다음에 아이가 그렇게 자책하고 있을 때 영양교사하고 빈칸 뚫어놓고 합리적 정서요법에 기반을 두고 이 상황에서 영양교사가 학생에게 해줘야 되는 말을 작성해 보시죠.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그러면 그 아이한테 어쩌다 실수한 것은 괜찮아, 이런 말을 해주겠다, 이렇게 작성을 하셔야 되고, 또 만약에 이제 그 문제가 배점을 2점을 해서 해줘야 될 말과 그런 말을 하게 된 이유까지 쓰시오라고 하면은 나는 어쩌다 실수한 것은 괜찮아라고 말해주겠다라고 한 다음에 그 이유는 이 이론은 그 어떤 부정적 정서가 부정적 신념 및 사고에서 나온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의 사고 방식을, 생각 방식을 합리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 최대한 우리 배운 요 내용 안에 있는 걸 활용해서 그냥 답을 작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문제가 뭐라고 묻든 선생님들, 문제가 뭐라고 묻든 묻는 방식은 출제자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문제 자체는 미묘하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선생님들도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도 요 이론을 딱 주어주면서 이거 갖고 문제 내봐 그러면요, 이거를 보면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어차피 답은 이 내용이 될 거거든요. 하지만 묻는 방식은 문제를 누가 내냐에 따라서 조금씩 묻는 방식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모두 다가 이 이론을 보고 문제를 낸 거기 때문에 답은 다 거기 들어있어. 선생님들, 우리가 그런 시험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교수님이 문제를 내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나오는 뉘앙스는 조금씩 다를 수도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써야 될 답은 다 여기 들어있다. 우리는 이걸 이용해서 답을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현실요법. 자, 현실요법이라는 것은 앞에서 배우신 세 개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난이도가 있는, 그러니까 개념 이해가 조금 까다로운 그냥 그런 것 같은데요. 상담자가 교사 또는 모델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래요, 현실요법은. 그러면서 문제 해결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직접 보여줘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선생님들, 그 앞에 절반과 뒤에 절반이 약간 조금 상관관계가 있어요.
상담자 보고 교사가 되어라, 모델이 되어라 라고 했잖아요. 그 뒤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가르쳐라, 보여줘라 라고 되어 있죠. 그쵸? 이게 단순함기가 아니고 호응이 돼요. 교사가 되어라 했으니까 가르쳐라 이거고, 모델이 되라 라고 했으니까 보여줘라 이렇게 되는 거죠. 상관관계가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스스로 현실을 직시하고 문제 해결을 하도록 돕는다. 결과에 대한 책임감을 인식시킨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내담자 중심요법과 현실요법의 차이라고 하면은, 내담자 중심요법은 뭐 비지시적인 반면에 현실요법은 지시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위의 내용을 보시면 선생님들 뭐 스스로 직시하고 해결하게 해라 뭐 이렇게 이런 내용이 둘째 줄에 써 있고, 첫 번째 줄에서는 또 뭐 가르쳐라 뭐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게 저도 그랬었지만 선생님들도 보시면 뭐야 가르치는 거랑 스스로 해결하는 거랑 이거 상충되는 거 아니야? 모순되는 거 아니야? 뭐 스스로 해결하게 해야 되는데 내가 왜 가르쳐? 막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나름 그것을 이제 제가 나름 해석을 해봤을 때 저도 그냥 억지로 그냥 끼워 맞춰서 해석을 해본 건데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거는 교사나 모델로서 역할을 중시하는 이론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가르쳐는 줘야 돼요. 가르쳐는 주는데 대신에 방법만 알려주고 해결은 스스로 하게 하는 뭐 그런 정도의 관점이 아닐까? 그냥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뭐 책임감도 갖게 하고 뭐 그런 정도.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이 현실요법이라는 것이 왜 다른 것보다 조금 까다롭다고 봤냐면,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선생님들 뭐 이 세 줄 안에 들어있는 뭐 모델이 되어줘라 또는 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게 해라 등의 키워드는 우리가 현실요법에 와서 처음 듣는 키워드가 아니에요. 아까 모델이 되어줘라, 뭐 모델이 되라고 그러니까 모델이 되어줘라 이거는 이제 영양교사한테 모델이 되어줘라 이거고, 아까도 모델링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 모델링은 영양교사가 모델링을 해줄 수도 있지만 아니면 다른 친구 사례를 이렇게 친구를 모델 삼아줄 수도 있고, 근데 어쨌거나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거나 모델이란 말이 벌써 두 번째 들린 거고, 그 다음에 뭔가 스스로 해결한다라는 부분도 아까 한번 그 뭐 내담자 중심요법에서 한번 보고 오셨던 키워드고, 여기도 또 써 있고, 뭐 그래서 이 키워드가 좀 반복되는 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요법에 왔을 때 아까 들었던 키워드가 또 나오면 헷갈릴 텐데 막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좀 까다롭다 느껴지기는 하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만약에 선생님들 현실요법이라는 것을 답으로 원하는 문제가 나올 때 우리 교수님들도 뭐 모델, 뭐 스스로 해결 이런 말은 앞서서 한번 사용되었던 말들이라는 걸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만으로는 답이 현실요법으로 한정시키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답을 현실요법으로 한정시키고 다른 건 답이 될 수 없게끔 하려면 조금 더 추가적인 키워드가 들어가야만 어떤 그런 현실요법으로 답이 제한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실요법에만 해당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키워드가 뭐가 있냐를 봤을 때, 뭔가 여기서만 등장한, 앞서서 한 번도 등장한 적 없지만 여기서만 등장한 키워드 같은 것들을 뽑아보면 가장 두드러지는 게 상담자의 교수 기능, 이런 걸 좀 강조하고 있어요. 다른 것에 비해서 뭐 가르쳐줘라, 이게 특별히 다른 이론, 다른 상담 이론보다 많이 강조되는 게 현실요법입니다. 아까 내담자 중심요법은 비지시적이라고 해서 뭐 전통적인 거와 달리 막 이래서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고 아이가 필요한 정보만 주고 막 이런 거였던 거잖아요. 근데 현실요법은 되게 지시적이어가지고 가르쳐라 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느낌, 어떤 상담자의 교수 기능을 강조한 거, 이런 게 현실요법에서 두드러진 특징, 요 정도가 들어가야 이제 우리가 현실요법이 답이구나라고 제안을 한정을 딱 시킬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상담 이론 4가지를 살펴보셨고요. 자, 이번에는 상담 기술 들어갑니다. 상담 기술. 선생님들 아마 지금 선생님들 뭐 초수 선생님들도 계시고 N수 선생님도 계시겠지만, 이게 수용, 반영, 그다음에 명료화, 요약, 그리고 직면, 해석 이런 것들이 엄청 헷갈리다고 느끼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제 이거를 가르치는 사람들도 헷갈리고, 어떤 경우는 보면은 선생님들 우리 그 기출 답이 되게 오답이 많이 돌아다닌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 기출 답이 이게 답이 이거래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게 답이 아닌데 그걸 답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오답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그런데 그 중에 오답이 많이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가 또 영양교육과 상담인 것 같아요. 이제 그 이유가
다른 것들은 어떤 과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들은 그 과학적 이론이 어려워서 그렇지, 그걸 이론만 이해하고 나면 답이 뭐 정해지는 감이 좀 있잖아요. 근데 이 사실상 우리가 배우는 과목들 중에 이 영양교육물 상담이 가장 문과스러운 과목이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이과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뭔가 조금 되게 뜬구름 잡는 듯한 그런 막연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답이 이것도 같고 저것도 같고 되게 막 두루뭉술한 것 같고 애매하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이제 그런 게 이제 우리 영양교육물 상담이란 과목이고요. 그래서 공부하시기도 어렵지만 이제 가르치기도 어렵고, 이제 우리 뭐 강사분들 중에서도 제대로 개념을 못 잡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네, 그래서 저도 뭐 상당히 연구를 많이 진행한 파트고, 다행히 여러 번 반복해서 책들을 보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전공서인 영양교육물 상담만 갖고 제가 좀 만족스럽지 않은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상담심리학과 책 같은 것도 막 찾아보면서 공부를 되게 연구를 많이 했더니 어느 순간 되니까는 조금 약간 득도를 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경지까지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각각의 상담 기술들에 대해서 이 기술은 이게 특징이고 이게 키워드고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푸는 거고 라는 것들이 좀 어느 정도는 저는 좀 선명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 뭐 그 어느 때 들어보셨던 설명보다 상담 기술에 대한 구분을 좀 가장 잘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조금 들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자, 우리 수용이라는 걸 제일 먼저 들어가 보면은요, 수용은 이렇게 말 그대로 뭔가 이렇게 받아들여 준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제시되었는데 영양교사가 학생을 받아들여 주고 있는 게 느껴지면은요, 이건 지금 답이 수용으로 가는 겁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내담자가 와서 무슨 말을 할 건데요, 그 말을 내가 네 말을 받아들여 라는 거를 상담자가 태도나 말로 보여줘요. 태도로 보여줘도 되고 말로 보여줘도 돼요. 그럼 이제 이러한 효과는 그 학생이 왔을 때 선생님이 내 말을 받아들여 주는구나 하니까는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 해 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들 만약에 좀 영양 상담 기법, 상담 기술 문제가 하나의 기법으로 4점을 내거나 아니면 두 가지 기법으로 2점, 2점씩 내거나 그래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뭐 수용이라는 걸 쓰게 한 다음에 뭐 하나를 더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럴 때 어떤 상황을 제시해주고 여기서 쓰인 상담 기술은 한 다음에 그럼 우리한테 수용 쓰게 만든 다음에 뭔가 하나 정도를 더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가 기출이 많지는 않았는데 사실 우리 영양교사 시험이 벌써 이제 좀 몇 해 누적되다 보니까 기존에 좀 쉬웠던 문제에서 뭐 쉬웠던 형식에서 조금 벗어나서 좀 더 지금 뭐 기존도 이렇게 쉬웠던 건 아니지만 더 어려워진다라고 하면은 그 배점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한테 수용을 쓰게 하고 수용이 가진 효과를 쓰게 한다거나 그런 것들도 우리가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잘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존의 문제가 쉬웠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그게 뭐 절대적으로 쉬웠다는 게 아니라 구분이 엄청 어렵죠. 어려운데 제가 이제 어떤 면에서 쉽다고 한 거냐면 기존에는 그냥 수용만 쓰면 되는 정도. 물론 우리가 수용이라는 걸 알아내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소수를 할 때 수용만 쓰면 되는 형식의 문제가 좀 많았어요. 근데 앞으로 어려워진다고 하면 수용만 쓰게 만드는 게 아니라 수용이 가진 효과까지 쓰게 만드는 식으로 문제가 발전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예시들을 좀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어떤 학생이 와서 제가 이렇게 말해볼게요. 선생님들이 만약에 이제 A 선생님, B 선생님이 이제 뭐 짝스터디를 하시면서 같이 공부하고 계신데, 뭐 이건 상담은 아니겠네요. 근데 A 선생님이 B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는 생화학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B 선생님이 본인은 생화학이 안 어려울 수도 있어. 그래서 생화학이 어렵다는 말에 동의하진 않을 수도 있어. 선생님 동의랑 수용은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동의하진 않을 수도 있지만 A 선생님이 생화학이 참 어렵더라고 했을 때 그렇군요. 그 사람의 말을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난 너의 말을 인정한다. 내가 동의하는 바는 동의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동의하는 바는 아닐 수도 있지만 내가 너의 말을 인정한다. 이런 느낌을 수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행동으로 그러니까 말로 보여줄 수도 있고 행동으로 보여줄 수도 있는데
난 너의 말을 수용한다. 이 느낌을 행동으로 보여주면 보통 고개를 끄덕여요. 어떤 학생이 와서 뭐 말을 했을 때, 그래, 난 네 말을 수용해 라는 느낌을 이렇게 고개를 살짝 끄덕여 주시면 난 너의 말을 수용하고 있어 라는 뜻이 돼요. 그 다음에 말로 하게 되면, 아, 그렇군요. 네, 뭐 이해됩니다. 이런 식으로 너의 말을 받아들여주고 있어. 그 다음에 우리 책에서는 계속하세요라는 것도 사례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건 조금 좀 냉정한 것 같아요. 저는 생각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랬는데 계속하세요. 이렇게 말해버려. 이건 조금 시험에서 활용되기는 조금 냉정할 것 같다. 근데 책에 나와 있긴 해요. 아무튼. 그리고 그래서 이제 사례를 만들어 보면 아이가 와서 선생님, 전 다이어트가 너무 힘들어요. 뭐 선생님께서 주신 식단대로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런 말을 할 거잖아요. 근데 이럴 때 영양교사 입장에서는 그게 뭐가 힘드니?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 아이의 말을 받아들여 주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힘들지. 힘드셨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너는 힘들었구나. 이렇게 말해줄 수 있잖아. 그 사람의 말을 수용해줄 수 있잖아요. 아, 힘들었구나. 아, 맛이 없었구나. 이 정도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것을 수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반영 가시면은요. 반영은 자, 내담자의 말과 행동에서 표현된 감정, 생각, 태도를 상담자의 참신한 말로 부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들, 감정, 생각, 태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감정이에요. 그래서 보통 반영은 감정을 반영해 주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럼 이런 거네요. 자, 요게요. 애매한 말인 것 같은데 잘 보면 들어갈 말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 내담자의 말과 행동에서 드러난 표현된 감정을 상담자는 말로 부연해 주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요건이냐면, 자, 선생님들 여기서 하나 주의하실 점이 말과 행동에서 드러난 감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담자가 학생이 와서 본인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건 아니에요. 선생님, 저는 우울해요 라고 말하지 않아. 선생님, 저는 속상해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갖춰야 될 요건처럼 학생이 와서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본인의 감정을 간접적으로 드러나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래서 말로 어떤 말을 하냐면 본인에게 있었던 어떤 속상했던 일을 얘기를 해요. 학생이 와서. 저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학생은 있었던 본인이 경험한 어떤 보통 나쁜 거겠죠. 나쁜 어떤 일을 말을 할 거야. 학생이 와서 말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그 당시에 내가 속상했다, 우울했다라고 감정을 표현하지는 않아. 그러면 영양교사가 하는 일은 그 아이의 그 나빴던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 그 사람이 느꼈을 감정을 내가 말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아, 너 그때 속상했겠구나. 너 그때 그래서 우울했겠구나.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있었던 일을 내가 듣고 내가 그 사람의 감정을 말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반영이라는 이름이 참 잘 지어진 이름인데요, 선생님들. 그 영어 단어 리플렉션이라는 단어를 보면 그게 이제 그 영어 사전을 보면 반영이라고도 되어 있고 반사라고도 되어 있고 그렇잖아요. 그게 마치 그 영양교사, 우리 상담자가, 선생님들 내담자가 학생이고 상담자가 영양교사인 거 아시죠? 그렇죠? 그 학생이 와서 어떤 슬펐던 그러니까 감정을 드러내진 말은 하지 않아, 감정 자체를 말로 표현하지 않지만 있었던 속상했던 일을 말을 할 경우에 상담자 나는요 거울이 되어줘요. 그래서 그 아이의 어떤 그런 그 아이, 그러니까 나라는 거울로 들어온 게 그 아이가 있었던 슬픈 일. 그러면 나를 통해서 반사되어 나가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그 아이의 감정이 반사되어서 나가는 거예요. 이런 느낌. 그래서 그 학생의 감정을 비추어주는 역할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반사, 반영, 영어로 이제 반영, 리플렉션 반영이 되는 거죠. 네. 제가 설명드렸던 게 밑에 두세 줄에 더 써있네요. 그래서 자, 효과라는 것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선생님들 효과가 이게 보시다 보면 처음에는
수용의 효과, 그래, 그런 것 같고, 반영의 효과, 그래, 그런 것 같다가도요, 나중에 가보시면 효과가 뒤죽박죽 돼서 다 그게 그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효과 같은 거는 좀 단순 암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예, 좀 그래도 약간은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하나 보면 말이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가다 보면 비슷비슷해갖고 막 섞여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암기가 필요한 거는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선생님들 만약에 효과를 내가 안 외워놨는데, 또는 외웠더라도 생각이 안 났는데, 시험 문제 진짜 효과를 쓰라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문제를 내가 못 풀 것 같다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총동원해서 가장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형태로 답을 써놓고 나와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진짜 점수가 건져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내가 기억이 안 나, 못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그 순간 점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를 들어 효과 같은 경우도 교수님이 효과 보라고 했는데 나왔는데 난 기억이 안 나. 그러더라도요, 기억이 안 났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뭐라도 쓰세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뭐 아무렇게 쓰면 안 되고 어떤 이런 상담 기술에 근거를 해서 반영을 해주면 어떻게 될까 이런 효과가 있겠지라고 해서 최대한 써놓으면 어느 정도 맞다고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약간 문과 인문학이잖아요. 그래서 답이 뭐 하나로 딱 정해져 있다라고 말하기 사실은 어려워요. 그래서 물론 채점자들도 여기 그 책에 적혀 있는 걸 그대로 쓴 학생은 그냥 바로 점수를 바로 주겠죠. 그게 제일 확실한 답이니까. 그렇지만 그건 아니지만 뭔가 설득력 있는 말을 쓴 사람들에 대해서 나름 고민을 할 거예요. 어디까지 점수를 줄지. 책이 없다고 해서 내가 설득력 있는 주장을 했는데 점수를 안 준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책이 없어도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했으면 고려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고려 끝에 이 정도까지는 점수를 줍시다라는 어떤 채점자 회의에서 결론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기대하면서 어떻게든 내가 그런 합리적인 생각을 해서 써놓고 나오셔야 된다라는 거. 하지만 이제 가장 안심하려면 물론 외워서 정해진 대로 쓰는 게 제일 좋긴 하죠. 자, 그리고요, 선생님 다시 사례로 가서요. 보통 이게 그 시험 문제 나올 때는요. 자, 그 문제 내시는 분들도 반영이라는, 우리 전공 교수님들이 반영이라는 이론을 잘 알고 계실 거잖아요. 그러면 반영에 맞춰서 문제를 내야 되기 때문에 전공 교수님들도 그 상황극을 만들 때 학생이 와서 감정 이야기는 안 하게 사례를 만들어요. 그래서 학생의 말 속에는 직접적으로 본인 감정을 얘기하지 않게끔. 그러면은 만약에 감정을 드러내면 이 반영이라는 상담 기술이 위배되는 거야. 그렇게 사례를 만들지 않아요. 우리 교수님 다 알고 있거든. 그래서 그 학생이 내담자가 와서 그 본인의 감정은 드러내지는 않고 본인에게 있었던 슬픈 일만 이야기하는 식으로 학생의 말을 탁 물꼬를 터요. 그러면 그랬을 때 영양교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어떤 식으로 대응해주면 되냐면, 그런 안 좋은 일이 있어서 한 다음에 우리가 거울이 되어서 뭘 비춰줘야 된다고요? 그 아이의 그때의 감정을 내가 말로 표현해줘야 되거든요. 너 그때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속상했겠구나. 너 그때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당황스러웠겠구나. 이런 식으로 내가 그 어떤 대응을 해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상담 기술 중에 반영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학생에게 있었던 나쁜 이야기를 듣고서 그때 너는 이런 감정이었겠구나 라는 식으로 말로 해주는 거. 그러니까 그 아이는 나에게 어떤 슬픈 일을 얘기해주고 슬프다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이 있었던 일을 말해주고 나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감정을 반사시켜주고, 이런 게 반영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선생님들 혹시 이런 문제가 반영이라는 거를 그 이름을 물어보는 경우들도 있겠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효과를 물어볼 수도 있겠고요. 또 가끔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반영을 묻는 게 아니라 반영을 알려줘. 그래서 반영을 이용해서라고 한 다음에 어떤 그 빈칸에 들어갈 영양교사가 해야 될 말을 쓰시오. 이런 식으로 어떤 그런 상담 사례를 만들라라는 그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가장 잘 대응하는 방법이 너가 그 친구들이 그때 놀려가지고 속상했겠구나 라고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면 어떤 반영이라는 원리를 이용해서 답을 굉장히 잘 하신 게 되는 거죠. 네, 잠깐 쉬시고 이어서 명료화 나가겠습니다.